1397년 4월 10일 한양 북부 준수방 정안군 이방원의 사저에서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아직 왕위에 있고 아버지 이방원이 권력을 향해 피비린내 나는 칼춤을 추기 직전의 폭풍전야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 훗날 우리가 세종대왕이라 부르게 될 조선의 네 번째 국왕입니다. 앞서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에서 보셨듯 이 웅장한 역사는 피 묻은 칼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태종이 깔아준 멍석 위에서 편안하게 춤을 추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춤은 결코 즐겁기만 한 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인내와 살을 태우는 과로로 점철된 처절하고도 고독한 승무였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았던 근엄한 동상이 아닌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인간 세종의 민낯을 기록에 근거해 아주 깊이 그리고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충녕대군은 왕이 될 확률이 거의 없는, 아니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안전한 셋째였습니다. 위로는 호방한 기질의 형 양녕대군과 불심 깊은 둘째 형 효령대군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천성일까요? 소년 충녕은 권력 대신 오직 방구석에 틀어박혀 책만 읽었습니다. 세종실록 총서는 그의 지독한 독서광적인 면모를 이렇게 전합니다. 충녕은 밤새 글을 읽어 사경이 되도록 책을 놓지 않았으며 몸이 아파도 독서를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태종은 이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습니다. 무인 기질이 다분했던 태종이 보기에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서 책만 읽는 아들은 몸이 비대해지고 건강을 해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태종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환관을 시켜 충녕의 방에 있는 모든 책을 압수하여 창고에 가두라고 명한 것입니다. 환관들이 들이닥쳐 방 안의 책을 모조리 거두어 갔는데 병풍 뒤에 책 한 권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습니다. 송나라 학자들의 편지를 모은 구소수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충녕은 환관들이 나간 뒤 그 책을 주워들고 마치 보물이라도 얻은 양 기뻐하며 달달해올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을 다시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식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이 유일한 낙이자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조용한 천재를 서재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세자였던 형 양녕대군이 기행과 비행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태종의 차가운 시선이 셋째 충녕에게 머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1418년 6월 양녕대군이 폐위되던 날 충녕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적장자 계승 원칙을 누구보다 강조하며 형제들까지 죽였던 아버지가 원칙을 깼습니다. 이것은 충녕에게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니었습니다. 장자 계승이라는 원칙을 깨고 선택된 왕. 그것은 충녕에게 형보다 더 나은 왕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명분이자 스스로 자신의 자격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세자의 책봉된 충녕은 불과 2달 뒤인 8월 태종의 선의를 받아 조선의 제4대 국왕으로 즉위합니다. 그의 나이 고작 22살이었습니다. 즉위 초기에 세종은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난 태종이 군권은 내가 쥐고 국가의 중대사는 내가 결정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왕이었지만 아침마다 상황이 머무는 수강궁으로 문안 인사를 가야 했고 병력 이동 하나하나까지 아버지의 재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즉위 직후 세종은 비극적인 시련을 마주합니다. 바로 장인인 시몬의 죽음입니다. 태종은 세종의 왕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외척 세력을 뿌리 뽑고자 했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자 국구였던 시몬이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오자마자 태종은 그를 영모의 수계로 몰아 사약을 내립니다. 이때 세종의 태도는 실록에서조차 숨막힐 듯한 침묵으로 일관됩니다. 아내인 소원왕후가 하루아침에 역적의 딸이 되어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장인 어른이 억울하게 죽어가는데도 세종은 아버지를 막지 못했습니다. 대들거나 읍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손에 피를 묻히는지. 이것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이며 지금 나서면 아내까지 잃을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당시 세종의 심경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그는 묵묵히 정무를 보았습니다. 신하들이 역적의 딸을 국모로 둘 수 없다며 빗발치게 패비를 주장했습니다. 세종은 아내마저 잃을까 공포에 떨었지만 막상 신하들을 제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소원왕후를 지켜낸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친정을 박살낸 시아버지 태종이었습니다. 왕비는 죄가 없다. 이미 왕통을 이을 세자를 낳았으니 내쫓지 말라. 세종은 안도감과 비참함이 뒤섞인 채 아버지의 등 뒤에서 그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 세종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피눈물을 삼키며 훗날을 도모하는 처절한 인내였습니다. 1422년 5월 태종이 승하합니다. 절대 권력자이자 무서운 호랑이였던 아버지가 떠난 것입니다. 태종은 죽는 순간까지 아들 세종을 챙겼습니다. 그의 유언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상은 고기가 아니면 수라를 들지 못하니 내가 죽은 후 상중이라도 고기를 먹게 하라. 유교 국가에서 부모의 3년상 기간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예법입니다. 하지만 태종은 아들의 건강과 식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운동 부족의 비만, 그리고 당뇨 기미가 있던 세종이 고기마저 끊으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것을 염려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종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신하들의 권유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소박하게나마 육식을 하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이제 호랑이가 사라진 조선의 조정. 26세의 청년왕 세종은 비로소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태종의 숙청과는 다른 지독하고 끈질긴 토론의 정치이자 실용의 정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종을 인자한 할아버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신하들에게 세종은 공포의 대상이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그 핵심에 경연이 있었습니다.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유교 경전과 역사를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보통은 신하가 스승이 되어 왕을 가르치는 자리였지만 세종 때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세종은 머리가 비상한 데다 노력까지 하는 천재였습니다. 신하들이 준비해온 자료보다 더 많은 책을 이미 읽고 주석까지 달달 외워 들어왔습니다. 경연장에서 신하가 경전을 해석하면 세종이 반문합니다. 그 해석은 주자의 주석과 다르지 않은가?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던데. 경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하가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면 세종은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논리로 구석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신하들은 경연에 들어가기 전에 식은땀을 흘리며 공부해야 했습니다. 세종은 하루에 경연을 3번, 4번씩 열기도 했습니다. 새벽 공부, 아침 조회, 낮 토론, 밤 공부, 심지어 한밤중에 야대까지. 신하들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세종실록 곳곳에는 신하들이 전하,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되오니 공부를 좀 줄이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충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너무 힘들어서 제발 좀 쉬자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책을 읽는 것이 쉬는 것이다. 이것이 세종의 답변이었습니다. 세종의 용인술은 지독하리만치 철저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신하라면 그 재능이 국가를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쓰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명재상 황희입니다. 황희는 청백리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실록을 자세히 보면 뇌물수수 의혹이나 사위의 살인 사건 은폐, 간통 스캔들 등 비리 혐의에 여러 번 연루되었습니다. 대관들은 황희를 파직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황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도덕적 과오보다 행정적 능력이 국가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황희에게 영의정, 좌의정 등 고위직을 맡기며 국정 전반을 맡깁니다. 문제는 황희가 너무 늙었다는 것입니다. 황희는 틈만 나면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하, 신의 나이가 많고 귀도 어둡고 기력도 쇠하여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하지만 세종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윤허하지 아니한다. 경의 뜻은 잘 알겠으나 아직 경이 필요하다. 약을 지어 보낼 테니 먹고 힘내서 일하라. 황희가 80세가 넘어서 이제는 정말 걷기도 힘들다고 사직서를 내자 세종은 그럼 지팡이를 짚고 가마를 타고 출근하라며 가마를 내줍니다. 심지어 결제 서류를 집으로 보내주며 재택근무까지 시켰습니다. 결국 황희는 87세가 되어서야 세종이 승하하기 불과 4개월 전에야 겨우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에게 황희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살아있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음악에 대한 세종의 열정 또한 대단했습니다. 세종은 박연을 등용하여
조선의 독자적인 음악, 아악을 정비했습니다. 어느 날 박연이 새로 만든 평경이라는 돌로 만든 악기를 시연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그 맑고 아름다운 소리에 감탄하고 있을 때 세종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이측 음이 조금 높은 것 같구나. 박연이 깜짝 놀라 악기를 살펴보니 돌을 갈아낸 부분에 남은 돌가루가 덜 닦여 있어 음이 미세하게 높았던 것입니다. 절대음감에 가까운 세종의 청각과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세종은 박연에게 말했습니다. 예악은 나라의 근본이다. 중국의 음악이 아닌 우리에게 맞는 소리를 찾아야 한다. 이 노력 덕분에 조선은 중국 음악을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음악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세종의 눈에는 신분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만이 기준이었습니다. 관노비 출신이었던 장영실의 발탁은 당시로서는 천지개벽할 사건이었습니다. 세종은 태종 때부터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난 장영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즉위 후 그를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키고 1421년 명나라로 유학을 보냅니다. 가서 천문기구 만드는 법을 배워오라는 특명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기술로는 정확한 달력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농사가 근본인 나라에서 절기와 시간을 모른다는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장영실이 돌아오자 세종은 그에게 벼슬을 주려 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전하, 상을 주는 것은 좋으나 노비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은 국법을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당시 세종의 논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영실은 그 재주가 비상하다. 태종께서도 아끼셨던 인재다. 비록 나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만약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코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관직을 더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세종은 이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이기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철저한 능력 우선주의로 신하들을 제압했습니다. 결국 세종은 장영실에게 종삼품 대오군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립니다. 장영실은 자경루, 앙부일구, 혼천해 등 조선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발명품들로 보답했습니다. 세종은 밤늦게까지 장영실과 머리를 맞대고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왕과 신하가 아닌 두 명의 엔지니어로서 말입니다. 세종은 백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보살핀 왕이었습니다. 1426년 세종은 관비들의 출산 휴가 제도를 혁신합니다. 당시에는 관비가 아이를 낳으면 7일 뒤에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세종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전교를 내립니다. 아이를 낳고 7일 만에 일을 시키니 아이와 산모가 모두 상할까 염려된다. 이제부터는 출산 전 30일, 출산 후 10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라. 무려 130일의 유급 휴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인 1434년 세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파격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산모는 쉬는데 남편에게 휴가를 주지 않으니 산모를 돌볼 사람이 없다.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어라. 600년 전 조선에서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노비도 내 백성이라는 세종의 민본 사상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정책이었습니다. 세종의 소통 정치는 세금제도 개혁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당시 세금제도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세종은 토지의 비옥도와 그 해의 풍흉에 따라 세금을 공정하게 걷는 공법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가 심하자 세종은 조선 역사상 최초이자 전무후무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1430년 장장 5개월에 걸쳐 전국의 관리와 농민 17만 2,806명에게 직접 찬반을 물었습니다. 결과는 찬성 9만 8천, 반대 7만 4천. 찬성이 과반을 넘었지만 세종은 바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7만 명의 백성이 여전히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세종은 이후 14년 동안이나 시범 운영과 수정 보완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공법을 확정했습니다. 백성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는 왕이라도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신중함과 애민정신이 만들어낸 17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세종은 문약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종의 피를 이어받은 강단 있는 전략가였습니다. 당시 북방 여진족은 수시로 국경을 넘어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세종은 이를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편안히 살지 못하는데 왕이 어찌 발 뻗고 자겠는가. 세종은 최윤덕과 김종서를 북방으로 보냅니다.
특히 김종서에게 내린 명령에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종께서 물려주신 땅은 비록 한 치라도 줄일 수 없다. 경이 그곳에 가서 기필코 국경을 완성하라. 김종서는 북방의 호랑이라 불리며 여진족을 토벌했습니다. 압록강 상류에는 사군을, 두만강 하류에는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한반도의 국경선, 즉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국경이 바로 이때 완성된 것입니다. 세종은 지도 한 장, 진지구축 하나까지 꼼꼼하게 보고받으며 한양의 궁궐 안에서 북방의 전선을 지휘한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찬란한 업적 뒤에는 훗날 조선을 피바람으로 몰고 갈 너무나 뛰어난 아들들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세종에게는 축복이자 훗날의 재앙이 될 자식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라에 18남 사녀를 두었는데 그중 소원왕후가 낳은 8명의 대군들은 하나같이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보통 왕에게 똑똑한 아들이 많으면 나라의 복이라고 하지만 세종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형제들이 병약한 장남을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인 세자 문종은 아버지 세종을 닮아 학문이 깊고 인품이 훌륭했습니다. 세종이 아픈 몸을 이끌고 정무를 볼 때 문종은 훌륭한 대리청정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병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사후, 병약한 문종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불안감의 실체는 바로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할아버지 태종 이방원을 쏙 빼닮은 인물이었습니다. 학문보다는 활쏘기와 사냥을 즐겼고 성격이 호탕하며 무인 기질이 다분했습니다. 세종은 수양의 이런 기질을 아끼면서도 경계했습니다. 너는 범같은 기상이 있다며 칭찬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넘치는 에너지가 왕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불경언의 사업이나 외교사절 접대 등 끊임없이 일거리를 주어 힘을 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야심을 키워갔습니다. 셋째 안평대군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명필이자 예술가였습니다. 시와 그림, 글씨에 능해 주변에 항상 수많은 선비와 예술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무인들의 지지를 받았다면 안평대군은 문인들의 아이돌이었습니다. 훗날 수양대군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되는 안평대군의 세력 또한 아버지 세종의 그늘 아래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41년 세종의 말년에 운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세자 문종의 아들이자 세종의 손자인 단종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단종을 낳은 세자빈이 산용열로 다음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핏덩이 손자는 어미 얼굴도 모른 채 자라야 했습니다. 세종은 이 가여운 손자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후궁인 혜빈양 씨의 품에 아이를 맡겨 기르게 했지만 세종은 틈만 나면 손자를 찾아가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죽고 병약한 아비마저 잘못되면 이 어린 것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 세종의 눈에는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양옆에 선 늠름하고 야심만만한 두 삼촌, 수양과 안평.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어린 손자.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세종의 가슴 한구석에는 씻을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업적들이 쌓여가는 동안 세종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위 중반을 넘어서면서 세종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실록에 기록된 그의 병명만 나열해도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소갈증, 안질, 풍질, 부종, 임질 등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특히 그를 괴롭힌 것은 소갈증과 안질이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서 책을 읽을 수가 없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다. 신하들은 제발 치료에 전념하라고 간청했지만 세종은 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온천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서류 뭉치를 싸들고 갔습니다. 육체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더욱 또렷하게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글자였습니다. 1443년 12월 실록에 짧지만 충격적인 기록이 등장합니다.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다. 이것이 훈민정음, 오늘날의 한글입니다. 놀라운 점은 친이라는 단어입니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거의 단독으로
혹은 문종과 정의공주 등 직계 가족들의 도움만 받아 극비리에 창제한 프로젝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비밀리에 만들었을까요? 반대가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섬기는 사대주의 국가 조선에서 중국의 글자가 아닌 독자적인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짓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1444년 2월 예상대로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와 같아지려 하십니까? 쉬운 글자를 만들면 백성들이 성리학 공부를 게을리할 것입니다. 병든 세종은 격노했습니다. 평소의 냉철한 토론 태도와 달리 이날 세종은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칠음에 자모가 몇이나 되는지 알기는 하느냐? 신라의 설총이 이들을 만든 것은 옳다 하면서 어찌 너희 임금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는 그르다 하느냐? 너희가 나보다 소리의 이치를 더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세종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반대 논리에는 백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반들은 어려운 한자를 독점함으로써 지식과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눈에는 그를 몰라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농사짓는 법을 몰라 굶어 죽는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세종은 거의 보이지 않는 눈을 비비며 글자를 다듬었습니다. 눈병이 너무 심해 눈을 뜰 수조차 없을 때는 내관에게 읽어달라고 하며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라 지식의 독점을 깨고 백성에게 소리를 찾아주려는 군주의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훈민정음 반포를 준비하던 1444년과 1445년 세종의 개인사는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성품이 어질고 총명하여 세종의 큰 기쁨이었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천연두로 갑자기 사망합니다. 불과 20살이었습니다. 세종은 충격에 빠져 3일 동안이나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인 불과 한 달 뒤, 7째 아들 평원대군마저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을 연거푸 잃은 아버지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늘이 어찌 나에게 이토록 가혹한가.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46년 평생의 동반자이자 정치적 내조자였던 소원왕후 심씨마저 병으로 승하합니다. 친정이 멸문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내조했던 아내였습니다. 세종은 무너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궁궐 안에 불당을 짓겠다고 선언합니다. 유교 국가에서 왕이 불교를 숭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신하들은 결사반대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평소 신하들의 말을 잘 듣던 세종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나는 늙고 병들었다. 자식들을 앞세우고 평생을 함께한 아내마저 잃었다. 이는 왕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의 지아비로서 죽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것인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이토록 모질게 나를 막아서는가. 세종은 신하들의 탄핵을 무시하고 불경을 간행하며 죽은 아내와 아들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이 시기에 세종은 더 이상 철인 군주가 아니라 상처 입고 병든 늙은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의 병세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영흥대군의 집 동별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듯 그는 마지막까지 세자 문종과 어린 손자 단종을 걱정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린 원손이 걱정이다. 김종서 성삼문. 그대들이 원손을 지켜다오. 2월 17일 세종은 54세를 일기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자 조선 팔도의 모든 백성이 상복을 입지 않은 이가 없었고 거리마다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마치 자신의 부모가 죽은 것처럼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세종 2도.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은 아니었으나 죽는 순간에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손은 잉크와 책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그의 눈은 책을 너무 많이 읽어 짓물러 있었으며 그의 몸은 과로와 합병증으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망가진 육체로 그가 만들어낸 조선은 찬란했습니다.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하지 않게 했고 백성이 시간을 몰라 농사를 망치지 않게 했으며 백성이 병을 몰라 죽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태종처럼 칼을 휘두르지 않았지만 붓 한 자루로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이 글자,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본의 정신. 이 모든 것이 600년 전 눈이 멀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한 남자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앞을 지키는 근엄한 동상이 아닌 매일 밤 두통과 눈병에 시달리면서도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이라를 되뇌며 잠 못 이루던 인간 세종. 그의 치열했던 삶은 1450년에 멈추었지만 그가 남긴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